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좌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좌우뇌로 이렇게 나눠서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좌우뇌를 연결시켜주는 이 다리, 뇌량이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이 좌측뇌를 보면 좌측뇌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눈으로 봐도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자, 우뇌는 자유분방하죠. 이렇게 뇌는 좌우뇌로 나눠져 있습니다. 닥터 스페리 박사는 이런 실험을 해봤죠. 중증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간질 환자라는 건 여기에서 뇌가 불규칙한 뇌파가 불규칙하다라고 하는 발작을 한다는 겁니다. 불규칙한 뇌파가 나오면 이렇게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환자를 가운데 뇌량을 절단시켜버리면 여기에서 일이 넘어가지 못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런 실험을 통해서 뇌량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술 대상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가리고 글자판을 읽어보도록 했더니 오른쪽 눈으로는 글자를 읽던 사람이 왼쪽 눈으로는 글자를 못 읽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물건을 집어넣어 놓고 오른손으로 물건을 만질 때는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왼쪽 손으로 만지고 이 감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더라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이걸 통해서 닥터 스페리 박사는 분할뇌 이론이라고 하는 아주 대논문이 발표가 됐고, 그 후에 교육이나 뇌과학에 아주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이렇게 좌뇌와 우뇌로 나눠져 있으며 서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특히 오른쪽 뇌는 왼쪽의 시신경이 지배를 받고 왼쪽은 오른쪽의 시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오른쪽 뇌를 다치면 왼쪽 신체를 못 쓰고 왼쪽 뇌를 다치면 오른쪽 신체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이론 하나가 있습니다. 뇌는 좌뇌와 우뇌 중에서 어느 쪽 뇌가 지배를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호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퍼센트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좌뇌가 60을 쓰고 우뇌가 40을 쓴다.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이 뇌에 쓰는 퍼센트를 얼만큼 쓰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좌뇌를 60%, 우뇌를 40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우뇌는 좌뇌에 의해서 이 우뇌는 개폐 형식 닫혀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지고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전에도 강의 때 잠깐 비쳤지만 말하는 뇌, 이 브로카 영역에 말하는 뇌가 90점이고 생각하는 뇌가 80점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말하는 뇌가 더 선호도가 높으므로 평생 이 아이는 입만 살았다라고 하는 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점차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문제를 풀을 때 생각 없이 풀죠. 건성으로 풀고요. 또 말할 때 생각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아이 뇌에는 80이라고 하는 엄청난 뇌에 생각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써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선호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아이가 일기를 써요. 근데 글씨가 아주 보면 우리 흔히 말로 개발, 새발나락의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글씨체가 막 날아가는 거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너 글씨 예쁘게 잘 쓰면 선생님이 아주 좋은 선물 줄게. 그럼 얘는 아주 잘 씁니다. 다시 말해서 잘 쓸 수 있는 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호도가 없기 때문에 얘는 글씨만 보면 빨리 대충 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뇌는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얘는 이 추상력이라고 하는 뇌가 있는데 언어, 개폐 형식, 언어가 열리니까 닫혀서, 생각이 닫혀서 얘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좌뇌가 하는 역할과 우뇌가 하는 역할을 보면 좌뇌는 흔히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순서적인 거는 대부분 좌뇌가 합니다. 시골에서 할머니가 학교는 안 다니셨어요. 근데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산 할머니는 자, 좌뇌가 발달됐을까요? 우뇌가 발달됐을까요? 자, 이 할머니는 반드시 우뇌가 발달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이 많고 눈물이 많고 이렇게 정이 많아요. 그런데 논리적, 체계적, 순서적인 뇌가 닫혀 있으므로 길거리 가자 꽃잎이 아주 좋아. 그러면 이게 누구 건지 안 물어보고 그냥 따다 먹습니다.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우리 손주는 여기 빨리 가서 서야 돼요. 이렇게 논리적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선호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공부는 머리 좋은 애가 잘하느냐? 아니요.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하고 친한 애가 공부를 잘하든다 이런 얘기죠. 그걸 우리가 선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애가 공부하고 친한 애가 되느냐? 당연히 좌뇌보다 우뇌가 높은 아이들이겠죠. 그러면 사람 관계는 누가 좋냐? 동창회에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애들은 누가 나올까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좋은 사람,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 사람. 그러나 동창회 나가려면 한 달 전부터 몸살 내는 사람이 있죠. 뭔가가 부담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나갑니다. 결국 이 동창회의 리더는 머리 좋은 사람이 리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매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중에 리더가 되더라는 거야. 그럼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하느냐? 공부가 재밌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있는 아이, 이런 아이가 바로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뇌 중에서는 좌우뇌가 있고요. 선호도가 있는데 그러면 좌뇌가 50, 우뇌가 50이다. 자, 이렇게 된 아이, 좌우뇌가 나란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 유기적 관계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에 엄지손가락 힘을 잴 때 이렇게 누르고 재는 거와 여기다 놓고 온몸으로 누를 때는 여기다 누르는 것보다 몇 배의 힘이 나옵니다. 유기적 관계가 되면 어느 한쪽에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전체적인 뇌가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높다. 그래서 뇌는 어느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나란할 때, A와 B가 나란할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좌뇌와 우뇌가 나란하면 어떤 애가 되느냐? 공부도 친하고 잘하고 못하고는 아닙니다. 공부하고도 친하고 인간관계도 뭐 이 사람이 반드시 인간관계 잘한다고 해서 뭐 리더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이 두 가지가 잘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좌우뇌 선호도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 좌뇌를 한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교육학적 측면에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좌뇌의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마 쪽에 있는 겁니다. 이마 쪽에 단순한 말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언어 교육은 축대엽이 담당합니다. 축대엽이 담당합니다. 언어 교육은. 그래서 영어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영어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거는 아마 7, 8살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교육이라는 것도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르니케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브로커와 베르니케에서 베르니케 영역은 이 전두엽 뒤로 이렇게 가서 여기 붙어 있는데 얘는 이미지 언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미지, 생각하는 언어, 생각하는 언어인데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얘기했다가 추상력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추상력, 바로 이것은 뭐냐? 생각하는 언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하는 언어가 베르니케 영역인데 이 언어가 의학적으로 환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실어증에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베르니케 실어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말을 할 때 얘가 하는 역할은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들을 구사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브로카 영역에게 어떤 단어들을 나열할 것인지를 줘야 그래야 제대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추상력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추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추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좌뇌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즉 이미지 언어라고 하는 것인데 7세 전후부터 좌측 축두엽과 신경섬유 다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뇌가 있다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마에 있는 브로커와 베르니케 영역이 이 축두엽에 있는 거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경섬유로 연결이 돼서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학습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뇌 역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연결이 되면 어떤 아이가 되느냐? 첫째, 글을 잘 쓰죠. 글을 잘 쓴다는 게 글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글을 잘 쓰는 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운해가 높은 아이들은 동시처럼 또 일기 안에 늘 생활 그 자체의 감동, 그래서 글을 읽다가 보면 선생님들 이렇게 일기 검사하다 보면 저학년들 일기 검사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다 울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운해적인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추상력이 높은데 좌뇌가 높은 아이들은 어떤 글을 쓰느냐? 주로 체계적 논리적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논술을 잘 쓰죠. 독서 감상문보다는 독서 요약을 잘하죠. 일기를 써라 그러면 항상 가득 쓰는데 그 안에 자기 생각보다는 그날에 있었던 사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는 애가 됩니다. 하여간 좌뇌인지 우뇌인지에 따라서 어떤 글이 나오느냐는 다르지만 이 추상력이 높은 애들은 첫째, 글과 선호도가 있어서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두 번째, 이 추상력이 살아가면서 하는 역할이 뭐냐? 경청입니다. 경청. 이 경청할 수 있는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데, 이 선호도라고 그러는데, 이 추상력이라고 하는 뇌가 약하면 그럼 두 가지가 나오겠죠. 첫째, 글을 잘 안 쓰죠. 그래서 글씨체가 날아간다. 두 번째, 애가 공부하면 잘할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가만히 보면 한 10분쯤 선생님이 칠판에다 설명하다 보면 딴짓하고 있는 애들. 왜 어떤 애는 1시간을 눈을 초롱초롱 뜨고 듣는데 왜 어떤 애는 10분도 못 지나서 지우개에다 구멍 파고 앉아있고 다리 떨고 손 떨고 책에다 낙서하고 있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아이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이 너 정신 차리고 똑바로 나 봐. 네, 역시 마찬가지로 순간 또 똑같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즉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의지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선호도에서 지게 되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지우개에다 구멍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지우개를 사면서 야, 여기다 구멍 뚫기 좋겠다 이러고 사는 애들은 괜찮아요.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지우개를 사면서 공부 시간에 틀리면 지워야지 라고 샀는데 얘는 자기도 모르게 지우개에다 구멍을 파고 있다든지 나도 모르게 낙서를 한다든지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나도 모르게 다리를 떠늘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잘 보지 못하고 딴 생각, 딴짓 하는 애들을 우리가 경청하지 않는다. 경청과 거리가 멀다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추상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경청할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입만 살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추상력이 좋은 아이들은 항상 남의 말을 신중히 듣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역시 운해다. 그러면 오해가 없죠. 그래서 운해적인 사람은 스케일이 크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운해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했을까를 곱씹는데 어느 쪽 방에서 곱씹냐? 폭을 넓게. 그래서 맞아, 그런 뜻으로 나한테 해줬구나, 좋은 뜻으로 해줬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가 없습니다. 자, 그런 대신 좌뇌적인 사람은 그대로 듣는데 까딱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왜? 좌뇌적인 사람은 흔히 한마디로 말하면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작은 말에 상처받고 작은 말에 실제 나는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본인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건데 이렇게 경청을 잘한다 하더라도 좌뇌 선호도냐 우뇌 선호도냐에 따라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추상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베르니케 영역을 다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 전 시간에 했지만 실어증이라는 걸 앓게 됩니다. 베르니케 실어증은 뭐냐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는 어떤 생각이
빨리 푸시를 해줘야 언어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단어만 반복해서 말한다든지 이런 환자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순한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지 못하게 그런 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추상력이 약하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단어의 구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중하지 못하다, 산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이 산만하고 입이 산만하죠. 물론 몸이 막 뛴다는 산만화도 있지만 이 아이는 큰 산만한 게 아니라 작은, 앉아서 꼼지락거리고 딴짓하고 오랫동안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몸을 비비꼬고 이렇게 이 아이는 단순한 걸 계속해서 설득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설득력이 약하니까 설득을 하려고 들지 않고 포기한다. 그래서 집중력이 약하고 포기하는 아이가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추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눈으로 봤을 때, 귀로 들었을 때, 그리고 감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생각을 언어로 전환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뇌가 있는데 그 뇌를 우리가 베르니케 영역, 그것을 추상력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추상력하고 가장 단짝, 얘가 누구냐면 언어사고력입니다. 가장 추상력하고 친한 옆에 붙어있는 뇌인데 흔히 우리가 이거를 브로카 영역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세 전두엽 부위 중 이마죠. 이마 부위에서 부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브로카 영역이라는데 이건 동적 언어. 자, 추상력이 이미지적 언어라면 얘는 동적 언어예요. 동적 언어는 뭡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들리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적 언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의학적으로 다치는 것을 브로커 실어증, 다시 말해서 생각은 다 있는데 말이 안 나와서 생긴 병, 그거죠. 그게 우리가 브로커 실어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세 이후는 마찬가지로 아까 뇌에서 7세에는 전두엽에 있는 거, 두정엽 이렇게 연결된 거와 공부하는 이 축두엽의 뇌가 이렇게 신경섬유다발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말이 늦으면 그 아이는 크면서 학습이 뒤진다. 바로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사고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습이나 성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언어사고력은 책을 읽고 이해하는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이해하는 선호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책을 읽는데 빨리 읽죠. 첫 번째, 저학년은 빨리 읽어요. 그러다가 고학년 되면 책을 안 읽어요. 보통 며칠 전에도 저 연구소에 뇌를 검사하러 온 아이가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박사님, 우리 아이는 3살부터 한글을 일찍 띄어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는데 지금 4학년 이제 하반인데 전혀 책을 안 읽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해서 제가 혹시 아이가 책을 되게 빨리 읽나요? 했더니 네, 책은 엄청 빨리 읽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빨리 읽게 되면 문제가 뭐냐? 언어가 약하고 생각이 앞서가면 추상력이 앞서가고 언어가 떨어지면 책을 빨리 읽습니다. 또 책을 빨리 읽으면 그런 선호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학년 이후 넘어가면 문제가 복잡하죠. 책을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런 건 만화책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과서나 이런 조금 논리적인 책은 피한다는 거죠. 즉 뇌의 선호도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는 3학년까지는 그렇게 잘 읽지만 4학년 이후는 책이 안 읽습니다. 또 하나, 책을 읽는데 좌뇌적인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인 책에 집착을 합니다. 우뇌적인 아이들은 어떤 책에 집착하냐? 조금 재밌는 코믹한 책이나 창작이나 전래동화에 편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중하는 이런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얼만큼 이해를 하느냐, 또한 좌우뇌에 따라서 어느 쪽의 책을 잘 읽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언어사고력, 즉 브로카 영역에서 결정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선호도가 결정되는데, 즉 추상력, 생각을 언어로 전환시키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는 축두엽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축두엽은 공부와 또 하나 있습니다. 공부와 성격 조절이 이 축두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옛날 들어봤나요? 말이 잘 안 되면 성격이 욱한다. 혹시 이런 거 들어봤죠? 왜 언어가 약하면 성격이 욱하느냐? 바로 그 언어 뇌 옆에 바로 성격의 조절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언어로, 생각은 있는데 언어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도 다 생각이 아예 없으면, 생각도 없으면 말도 못하죠. 근데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아예 안 되면 환자예요. 환자. 그런데 환자는 아니지만 정상 중에서도 A가 있고 F가 있잖아요. 정상에도 등급이 있는데 이 정상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실어증이라고 말하는데 얘는 정상의 F예요. 그러면 생각을 언어로 전환하는 힘이 약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욱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는 말할 때 욱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욱하는 성격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첫째, 토론에서 충분히 자기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 상대방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특히 좌뇌가 높으면 내가 설득을 하든지 설득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좌뇌가 높고 언어가 약하면 어떤 일이 되나요? 설득을 하지도 못하고 설득을 당하지도 않는 그런 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상력과 언어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 네 가지죠. 그러면 자, 말하고 언어죠. 그쵸? 그 다음에 읽고 언어죠. 듣고 추상력이죠. 쓰고 추상력이죠. 이것을 합치면 우리가 국어 그럽니다. 국어는 왜 가르치나요? 국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우리가 점수를 잘 맞으라고 국어 시험 잘 보라고 가르치나요? 아니잖아요. 국어는 첫 번째 왜 가르치나요? 소통, 말하고 듣고. 사람과 말을 하는 데서 내가 말하는 것을 이 아이가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 흔히 말해서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아, 쟤하고는 말이 안 통해. 쟤하고 말하지 마. 쟤 무식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읽고 쓰고는 뭡니까? 내가 글을 읽었는데 쓴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한글을 쓰냐 못 쓰냐가 아니라 글을 읽고 그 내용에 맞는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네 가지, 즉 사람과의 소통과 그 다음에 글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소통이 잘 되고 글과 소통이 잘 되면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이해력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 공부가 가장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잖아요. 산수를 좀 못하더라도 학년이 올라가서 방정식은 뭡니까? 아이들이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문제의 뜻을 몰라서. 또 많은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국어로 번역해요. 번역하고 그 국어로 번역한 거에 뜻을 몰라서 틀리는 애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의 가장 기본 뇌는 유아기부터는 브로커와 베르니케 영역,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서 7살 되면서부터는 축두엽에 있는 축두엽의 전체적인 게 대부분 공부하는 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축두엽과 이렇게 올바른 신경 섬유 다발이 연결됐을 때, 이 섬유 연결이 다발됐을 때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이 아이에게 이해력이 좋다.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도 잘하고 글과의 소통도 잘한다. 그래서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쉽게 글과의 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5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저학년부터 책을 철저하게 남의 말을 경청하고 책을 빨리 읽는 것보다는 깊이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보다는 저 사람이 왜 이런 뜻에서 말을 했는지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뇌는 이 골고루 추상력 언어를 골고루 잘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